월급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대출이자 80만 원, 원금 상환 7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공과금까지 합치면 28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손에 남는 건 20만 원, 식비 15만 원, 교통비 5만 원 쓰면 끝입니다. 저축, 여행, 데이트, 이제 꿈도 못 꾸는 단어가 됐어요. 3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는 말에 잠을 설쳤고, 친구들은 하나둘 매수에 성공했고, 부모님은 너만 뒤처지면 끝이라며 독촉했고, 뉴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값도 올랐다를 외쳤죠. 은행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더 빌릴 수 있어요. 지금 금리면 이런 기회 또 없어요. 그렇게 8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장밋빛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생겼다는 뿌듯함을 느낄 시간도 없어요. 통장 보는 게 무서워요. 이게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빚으로 꿈을 샀다가 악몽을 맞이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 단위로 존재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집이 이제는 영혼을 갉아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영끌족의 몰락, 그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공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의 매수가 폭발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집을 많이 산 연령대는 다름 아닌 30대였습니다. 40대를 제치고 1위였죠. 그런데 30대는 자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은 나이예요. 그럼 어떻게 집을 샀느냐? 빚을 냈습니다. 미친 듯이 가능한 한도까지요. 30대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중 거의 절반이 대출이에요. 40대는 32%, 60대는 12% 수준과 대비되죠. 심지어 집을 가진 30대만 따로 계산하면 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액 대출로 산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핵심은 공포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정부가 규제하면 오히려 더 오른다. 이 말들이 전 국민의 머리를 지배했어요. 놓치면 끝이라는 심리가 합리적 사고를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 달콤한 유혹처럼 겹쳤어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이름도 따뜻했고 금리도 낮았습니다. 한도도 넉넉했죠. 무주택자라면 천사가 내민 손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싼 금리에 현혹됐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빚의 규모였죠. 원금이 크면 금리가 낮아도 매달 갚아야 할 돈은 거대한 덩어리예요. 게다가 많은 상품이 변동형이었습니다. 처음엔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현실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대출 좀 받았다 수준이 아니라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빚을 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대부업체까지 가능한 만큼 다 빌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다중채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는 사람들, 끝까지 가버린 사람들이죠.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빚은 1억 2천만 원대예요. 일반 대출자보다 약 3천만 원 더 많습니다. 문제는 빚의 크기만이 아니에요. 이자 부담이 살인적입니다. 이들은 1년 소득의 약 60% 이상을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요. 한 달 300만 원 벌면 180만 원 이상이 빚 갚는 데 나가는 셈이죠. 남는 돈으로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는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는 사람들이 170만 명 이상에 달해요.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300만 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매달 소비를 못해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경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영끌족을 진짜로 찢어놓은 핵심 폭탄을 말해볼게요. 바로 혼합형 금리입니다. 처음 몇 년은 고정금리, 이후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직장인 사례를 볼까요? 5년 전 주택담보대출 금리 2.2%, 매달 100만 원씩 상환했어요. 빡빡하지만 버틸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고정기간이 끝나고 변동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리가 4%대로 튀었어요. 매달 상환액이 17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담담하게 말해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혼합형이라 5년 뒤 변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5년 전엔 분명 들었는데 그땐 이해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왜냐면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주변이 모두 매수를 외쳤으니까요. 5년 동안은 걱정 없어요. 이 말만 머리에 남았던 거예요. 고정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은행이 따르는 코픽스 같은 시장금리죠. 부산에 사는 40대 가장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다고 하던데 왜 내 대출은 오르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완전히 다른 구조에서 움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정책 신호고 실제 대출금리는 시장, 조달 비용, 수요, 규제에 좌우돼요. 그러니 기준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가 그대로이거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봤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심사는 극도로 까다로워졌고 새로 받는 금리도 높았고 한도는 이전보다 줄어버렸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개예요. 악착같이 버티거나 손해를 보고 팔거나 둘 다 지옥입니다. 이런 고통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부는 집을 팔아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 상태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죠. 최악은 경매입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확인돼요. 2024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소유 물건이 급증했어요. 이들이 바로 영끌 세대거든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8억에 산 집이 6억에 팔리면 2억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대출이 7억이었다면 집 팔고도 1억 빚이 남는 겁니다. 이걸 깡통주택이라고 해요.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못 갚는 상황. 집은 없어졌는데 빚은 그대로인 거죠. 이런 케이스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영끌 후 폭풍은 전세 시장에서도 터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단순해요. 집주인도 영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여러 채 사고 전세금으로 다음 집을 사고 갭 투자를 극한까지 돌렸죠. 그런데 집값이 멈추고 금리가 오르자 버티지 못했어요. 은행 대출도 갚을 수 없고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잠적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 보험이 있다고 해도 모든 케이스를 100% 막지 못합니다. 한두 조건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떨어집니다. 인천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 수만 수천 명에 달해요. 이들 중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 청년들입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자마자 수천만 원을 날린 거죠. 집주인이 잠적하면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 사이 피해자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부모 집으로 돌아가거나 고시원으로 가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봅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이미 다른 나라가 먼저 갔어요. 일본 1989년 부동산 광풍의 정점,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까지 나왔죠. 은행은 돈을 퍼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고요. 하지만 1990년 거품이 터지자 집값이 50%에서 60% 폭락했고 어떤 지역은 70% 이상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30년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이죠. 당시 일본에서도 영끌족이 있었어요. 주타쿠론 지옥이라고 불렀죠. 주택담보대출의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집값이 폭락해도 대출은 그대로니까 평생 빚만 갚다가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일본 자살률이 90년대 후반에 급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진 거죠. 중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부동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날아다녔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영끌로 여러 채를 샀죠. 하지만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고 미분양이 쌓이며 부동산 신뢰 자체가 붕괴했어요. 중국에서는 란메이러우라는 현상이 생겼어요. 미완성 건물이라는 뜻인데 대출금은 매달 내고 있는데 정작 입주할 집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거품은 한번 꺼지면 다시 그 크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같은 패턴을 밟고 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섰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7억 수준이었는데요. 그 시기에 영끌로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고점에 샀기 때문이죠. 지금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20%에서 30% 빠진 곳도 있어요. 8억에 샀는데 지금 6억이면 2억이 공중분해된 거예요. 근데 대출은 7억이에요. 집을 팔아도 1억 빚이 남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집값은 빠지고 이자는 늘고 양쪽에서 조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집을 산 사람에겐 생존 모드가 필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30대 가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샀고 대출이 6억이에요. 집값은 떨어졌고 빚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원금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전략, 버티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전략. 어느 쪽이 정답이냐는 지역과 숫자로 따져야 합니다.
서울 핵심권이면 장기 수요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빠지는 지방은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더 줄어듭니다. 울산에 사는 40대 직장인은 말해요. 매물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지역이라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리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어요. 빚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 수원의 재무상담사는 요즘 상담에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편하게 살면 나중에 파산합니다. 10년만 악착같이 버티면 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구체적 방법은 세 가지예요. 소비를 극한까지 줄이기, 부업으로 상환 속도 올리기, 불필요한 자산 정리해서 원금 투입하기. 이 방법은 멋진 부자 전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미 같은 시기에 집을 샀어도 결과가 갈려요. 부천의 30대 직장인은 집을 산 뒤 결심했어요. 10년 안에 빚을 끝내겠다고요. 외식 끊고 여행 포기하고 주말마다 부업을 했습니다. 원래 150만 원 갚으면 되는데 매달 100만 원 더 넣었어요. 3년이 지나자 대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인천의 30대 직장인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고 최소 상환만 했어요. 3년이 지나도 대출 잔액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미래의 생존 능력을 결정한다. 이 한 문장입니다. 아직 집이 없는 청년이라면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영끌로 따라 들어가면 당신도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전세로 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현금을 모으세요. 거품이 꺼질 때 현금은 기회가 됩니다. 집은 30대에 못 사도 40대에 살 수 있고 40대에 못 사도 50대에 살 수 있어요. 급할 게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문제는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음 사이클 고점까지 기다려야 본전이에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20대에서 30대라면 시간이 편이에요. 40대에서 50대라면 더 신중해야 해요. 은퇴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영끌은 단지 개인의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 사회가 공포에 잠식됐을 때 어떤 집단적 선택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지금도 사람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어요. 최근 또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죠. 서울 일부 지역은 반등했다고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또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심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공포와 탐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또 누군가는 고점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시기만 모를 뿐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건 집이 아니라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일상이에요. 시장이 말하는 꿈이 아니라 당신이 계산한 현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월급의 몇 %인지 계산해보세요. 30%가 넘으면 위험 구간이에요. 50%가 넘으면 이미 지옥의 문턱을 넘은 거예요.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삶,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하고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못 낳는 삶. 이게 과연 내 집이 있는 삶일까요? 진짜 부자들은 빚으로 집을 사지 않아요. 현금으로 사거나 빚을 져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져요. 영끌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은행은 당신의 미래에 관심 없어요.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돼요. 당신이 행복한지, 당신이 건강한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은행은 관심 없습니다. 집은 삶의 도구예요.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집 때문에 삶이 무너지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지금 영끌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만 물어보세요. 금리가 2% 더 오르면 버틸 수 있나? 직장을 잃으면 6개월 버틸 여유 자금이 있나? 집값이 20% 빠져도 후회 안 할 수 있나?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사면 안 돼요. 영끌족의 몰락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혼합형 금리 전환 시점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또 한 번 폭풍이 올 거예요. 그때 또 경매가 늘어나고 또 전세 사기가 터지고 또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이건 누구 하나의 실패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집단적 선택이 낳은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